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주의 세계의 눈 18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도감 있게. 하나, 둘, 셋. 브라질. 야, 이 정도 됐어. 이번에는 브라질을 찍으셨는데 예. 돌려라지 구분에서 한 적이 없었나봐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브라질은 어떤 나라입니까? 축구를 잘하고. 그렇죠. 일단 다인종 국가고요. 네. 백인, 흑인, 혼혈, 다인종들이 살고 있고 인구가 2억이 넘어가고 특징점으로는 브릭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신흥 경제국. 그래서 맨 처음에 머리 글자 B가 브라질입니다. 브릭스가 뭡니까? 브릭스는 네. 흔히 저희가 뭐 G7이라고 해가지고 선진, 그레이트 7이라고 해가지고 선진 7개 국가,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그만큼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개발도상국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그 중에서 브라질이 맨 앞에 나와요. 다인종 국가의 성장 가능성이 많은 국가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데 예. 또 브라질 역사도 저희하고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르기도 한데 네. 반미와 친미가 항상 싸웠던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은 뭐 보우소나르? 그쵸. 자이르 보소나루. 네. 그 구구 세력인데 예. 그 전에는 어디였죠? 호셰프 대통령이었죠. 지우마 호셰프 대통령. 그 사람은 반미였는가 보네요. 그 사람은 반미 좌파 정권의 구심이었습니다. 그럼 브라질 국민들의 여론? 반미와 친미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거죠. 브라질의 여론 지형 자체는 반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거예요. 예. 근데 친미는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걸 미국이 계속 공작을 해오니까. 원래 이 지역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해가지고 네. 원래 왕국이었다가 네. 또 연방을 꾸려가지고 지금 브라질 연방이에요. 브라질 연방인데 어쨌든 미국이 뭐 19세기 먼로 독트린이라고 남아메리카가 자기들 안방이라고 선언한 뒤에 브라질에도 이것저것 개입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군부 독재 세력은 미국 CIA의 어떤 공작 고문 훈련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저번에 베네수엘라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는 요구를 뒤엎고 정권을 세우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0,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한국하고 비슷해요. 박정희, 유신 시절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그 호셰프 대통령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호셰프 대통령 전임이 룰라 대통령, 그 당시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 운동가 출신이거든요. 네. 제대로 된 학력도 없는데 그때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민중들 지지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뭐 90년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어쨌든 이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 후임인 호셰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브라질도 굉장히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했던 경제 정책이 그런 국가였었는데 네. 이게 좀 호전되고 양극화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좀 해소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호셰프 정권까지 그게 어느 정도 가동이 됐는데 근데 이 호셰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탄핵이 됐어요. 국회에서. 어쨌든 여론 자체는 호셰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있는데 이 노동자당이 연합을 했던 게 약간 뭔가 보수, 약간 중도 성향의 그 당하고 연합을 했고 그 당의 테메르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부통령이 됐어요. 호셰프 정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DJP 연합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집권이 된 거예요. 약간 어정쩡하게. 그런 상태에서 이 연정의 한 축이었던 테메르라는 인간이 호셰프가 부정 비리 저질러가지고 탄핵 소추할 만한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도했고 그 당과 다른 극우 우익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탄핵을 가결시켜서 통과시키고 또 그 우익 진영 쪽에 가까웠던 사법부마저도 민의를 저버리고 호셰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작년 말에 보우소나루가 당선이 된 겁니다. 마땅한 야권의 중심축이 없던 상황에서. 룰라가 옥중에서 출마하려다가 뭐가 좌절이 됐었던가? 사법부가 막았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석 허가를 일단 안 했고 선거법 자체로도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틀어 막았네. 아예. 아예 막았어요.
여론조사만 봐도 원래 룰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나온다면. 근데 룰라는 못 나오고 호셰프는 탄핵됐고 마땅한 구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 밑에 약간 부통령 후보격이었던 사람이 이 보우소나라고 대결을 펼친 건데 거의 10% 가까운 격차로 패배한 거죠. 그러고 보면 룰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의 지지율 뭐 이런 것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좀 더 당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국정 운영을 하는 동력이 됐었는가 보네. 예, 좀 그 개인의 그 운동을 했었던 그 상황과 품성 그런 것들로 브라질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브라질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은 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느낌인데 예, 현재 보우소나루가 추진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수도 민영화 같은 민중들이 살기 어려운 것들만 불려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론 선호도가 낮아요. 역대 최하거든요. 현재 같은 기간 내 어떤 대통령 역대 국정 지지를 살펴보면은 보우소나루 역대 최저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이제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에서 중남미 좌파 연합 그런 분위기도 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보우소나루가 또 탄핵될 가능성이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동진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예. 이번에는 뭐 어디입니까? 최근에 뭐 자한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죠. 무지막지하게. 네. 또착 외국 자한당과 그 아버지격인 일본 아베 자민당의 국제적폐연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한당과 자민당의 국제적폐연대. 예. 일단 뭐 자민당이 아버지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건 뭐 무슨 뜻인가요? 당명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맞아. 당면부터 좀 비슷해. 그렇죠. 저는 이거 거의 따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따 또 얘기할게요. 판박이 같은 자한당과 자민당. 그 국제적폐연대를 뭐 이야기하는데 뭐 예. 아무래도 자한당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패스트트랙 신속 법안 처리 관련해가지고 네. 공수처, 사법개혁, 정치개혁 세안이 담겼는데 그 격렬하게 반대한다면서 국회를 점거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몸싸움 벌이고 심지어 이은재 그 사퇴하세요 그 이은재 그 분은 국회 위안가에 상정하려고 했던 그 팩스 서류를 잡아서 뜯기까지 했어요. 이게 기본은 거의 징역형이 될 만한 그런 범죄들을 자한당이 저질렀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와중에 한성규라는 그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작자도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죠. 한성규는 왜요? 사무총장이면 어떻게 자한당 사무처를 관할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 대놓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쌍욕을 참다 못한 그 자한당 사무처 노동자 분들이 저런 사무총장 더 이상 안 된다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언론에 크게 호소를 한 거예요. 이 한성규 쫓아내야 된다고. 이 한성규가 예전부터 유명했거든요. 성추문 뭐 추잡한 발언 같은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왔는데 당 안에서 얘기가 오갔는데 더 이상 그 당직자들마저도 버틸 지경이 못 되다 보니까 폭발한 거예요.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중에 보좌관 아니면 이런 직원들, 국회 직원들한테 예.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사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걸 감안하고 보좌관들이 아마 일할 거거든요, 국회에서. 예. 근데 참다 이제 못하고 이제 막 이제 항의를 하는 예. 이런 지경까지. 근데 일본 자민당도 뭐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이 심지어 아소 타로라고 아베 전에 총리였고 지금 부총리 하는 작자가 있거든요. 네. 그 작자가 재무성 경제부죠. 재무성의 수장인데 네. 재무성 고위 관료가 이 성희롱을 막 했다는 게 보도가 대대적으로 크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소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여자라고 할게요. 그 여자가 뭐 꽃뱀인 거다. 뭐 미니스커트 짧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잘못된 거지. 아, 진짜?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부총리면 2인자거든요. 네. 행정부에 일본 행정부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하도 나빠지다 보니까 그 네. 재무성 그 고위 관료는 사퇴했는데 아소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아, 그래요? 예. 아직도 거기 그 일하고 있어? 아소는 쫓겨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꿰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그 짓을 하는 게 자민당 그냥 이것도 친일 잔재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자민당하고 완전 쏙 빼닮았죠. 똑같네? 쌍통이죠 진짜. 그래서 자한당과 자민당이 이제 뭐 그런 추문과 횡포
그런 것들이 좀 닮은 것 같은데. 저희가 박근혜 정권 때 역사 교과서를 뭐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네. 취재도 못한 어떤 밀실의 그 국사편찬위원회 자기들 말 잘 듣는 인사를 쏙 빼가지고 뭐 짜깁기하고 급하게 박정희를 뭐 신격화하고 이승만 국부라고 떠받들고 독재가 필요했다, 혁명이었다라고 계약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좌절이 됐는데 일본은 그게 성공을 했거든요. 일본은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뭐 작년쯤 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방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다 바뀌었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교육부 주도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위안부 얘기도 다 이제 합의했고 다 끝난 거다, 이런 얘기를 모든 일본 학생들이 정식으로 다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럼 자유한국당도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역사 왜곡하려는 흐름이 꾸준하게 있었던 거네. 예, 꾸준하게 있어 왔던 거고요. 근데 그게 민중 촛불혁명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계속 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거가 한국이 만약에 한국의 민중들이 그런 촛불혁명이나 이런 예. 이런 역사 왜곡,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도 반민특위 뭐는 국민분열이니 그렇죠. 뭐 5.18은 폭동이니 뭐 이러면서 역사 예. 왜곡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 우리가 저지하지 못하면 예, 우리 한국 정치는 일본처럼 된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네. 맞습니다. 자한당은 바로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플러스 나베가 그렇게 괘씸하게 설치고 있는 거죠. 나경원이 뭐가 일본을 자꾸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붙인 건 줄 알았는데 뭐 역사부터 해서 하는 짓이나 이런 거가 거의 똑같네요. 일단 자한당이나 자민당이나 다 국정농단 세력이에요. 뭐 자한당은 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간다고 치면, 아베 정권도 사학재단이 있어요. 모리토모 학원이라고 아베 총리하고 그 부인하고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재단인데, 네. 거기에 총리실이 잘못된 직권을 발휘해가지고 나라의 국고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학재단에. 그래서 사학 스캔들, 이거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보도가 엄청 크게 나왔고 거의 기정사실처럼 일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른 점은 아베는 퇴진을 안 하고 박근혜는 퇴진을 했죠, 한국에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단 나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한국을 살려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촛불혁명에 대한 인식도 자한당과 자민당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에서는 홍문종인가 그 인간이 촛불혁명 보고 아스팔트 쿠데타다. 홍문정이? 예, 홍문종인가? 네. 예, 그런 작자가, 쓰레기 같은 작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에서는 촛불혁명 보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 정치가 수준 낮고 저열하니까 대통령이 계속 교체되고 그런 수준 낮은 시위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네. 자민당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똑같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야, 진짜 겉으로 내보이는 거로라도 정치는 국민을 이제 위하고 국민에 의한 건데 뭐 그런 인식이 뭐 전혀 없네요. 자한당이나 자민당이나. 기득권의 유지와 안정에만 골몰하고 있죠. 두 번째, 자한당과 자민당은 형제다. 이 자한당과 자민당의 출발은 미국에 있어요. 뿌리가 미국에 있다? 미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일본은 뭐 패망한 거죠. 네. 그 이후에 다 각자 미군정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미군정이 있고 일본도 미군정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자유당이라고 하는 이승만 주축으로 한 그 친일 외국 그 앞잡이 정당은 미군정이 뭐 행정 뭐 활용하기 좋다면서 그대로 남겨두고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진영이 다 밟고 아예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자한당이 살아남게 된 근간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자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은 처음에는 고위공직자 추방령이라고 미군정이 내리긴 내렸어요, 초반에. 네. A급 전범 등을 비롯한 어떤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그 세력들을 몇 년 동안 쫓아냈어요, 그 추방령 내려가지고. 네. 근데 그거 은근슬쩍 미군정 해제하기 전에 해제시키고, 아, 그랬어요? 예,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알아서 정치에 신경 안 쓸게. 그 과정에서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총리까지 되고, 지금 현재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자민당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한당과 자민당은 그 근간이 미군정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생 과정이 거의 뭐 유사하네요. 그렇죠. 친일 적폐를 청산하고 예. 새 사회로 나갔어야 되는데 미군정에 의해서 기사회생하면서 맞습니다.
미국의 충성을 다하는 이게 완전히 같으네요. 그러니까 개혁이나 민주주의를 그 한국이나 일본 민중들이 앞장서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개혁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네. 미군정이 이 꼭두각시 자유당과 자민당을 앞세워서. 뭐 6,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에서도 뭐 유사한 관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박정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 맞습니다. 다카기 마사오. 네. 예.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희가 1961년에 4.19 혁명을 꺾고 쿠데타로 집권을 했잖아요. 네. 집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장짓 한 건데, 그러다가 1965년에 한일 기본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미국이 뒤에서 압력을 했어요. 네. 그 베트남 전쟁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지 미국이 도움이 된다면서 했던 걸 박정희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근데 이 박정희가 어떤 적자냐, 일단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주국에서 고위, 그러니까 소령? 천황폐하께 충성의 맹세함대 혈서까지 쓰면서 그런 작자예요. 이 한일협정 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만난 인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시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이 아베 외할아버지 이 작자가 박정희 보고 뭐라고 했냐면, 박정희는 나의 아들 같은 존재다. 이런 친근한 박정희가 한국 대통령이라서 정말 마음에 든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박근혜와 아베는 친척이라 해야 될까? 그렇게 볼 수 있는 형제 거죠. 자매가 되네. 예. 이게 관계가 되게 이상해요. 키시노부스케가 만주국의 고위 관료였어요. 만주국에. 예, 거의 정점에 있는. 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박정희는 약간 그에 비하면 하급 군사 장교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부하. 예, 만주국의 상관과 부하. 음.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또 만난 거죠. 총리와 예, 대통령. 박정희는 부하죠 또. 그래도 신하 관계였을 것 같으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만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박정희가 뭐 일본 노래 부르면서 엽기동문을 했다고 하나, 뭐 일본식 요정이라고 하는 술집, 그 기생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데 가가지고 무슨 일본식 행사를 즐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무엇보다 압권인 건 그 과정에서 시이나 에츠사부로라고 네. 또 키시노부스케하고 동행한 일본 고위 관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관료가 이 한일 병합은 정당했다. 이 병합은 조선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에서. 그래요? 맞다. 맞아. 해방이 되었어도 박정희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예. 거네요. 그 당시에 박정희의 근간이 되었던 정당이 공화당이죠. 이 공화당 역시 자유당에서 이어진 자한당의 시조 같은 정당이죠. 키시노부스케도 당시에도 자민당이었고, 그러니까 자민당과 자한당의 유착이 되게 오래 끈끈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에 또 아베가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이 현재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네요. 이게 일시적인 유사함. 예, 그러면 뭐 그냥 단지 그냥 생각이 이제 비슷해가지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이런 걸 넘어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말대로 국제 적폐 연대를 예.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천황제를 바탕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바탕으로 네.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1972년에 이번에는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걸 또 유신헌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유신이나 그 메이지 유신이나 거기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배워왔던 일본식 경제 체계나 어떤 행정 체계 같은 걸 고스란히 들여와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국민들을 군합발로 짓밟고 하는 것들의 뿌리도 이 메이지 유신, 또 자민당과 똑같다는 겁니다. 박정희 특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제 발전 이런 예.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실상으로 보면 식민지 끝났지만 대한민국을 좀 일본화하는 예, 일본과 비슷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새마을 운동, 산업화 뭐 이런 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새마을 운동도 키시노부스케가 고위 경제 관료였어요. 만주국에서 그 인간 작자가 했던 걸 따라 한 거예요. 박정희가 그대로. 따지고 보면 한국이 해방된 게 아니라 여전히 뭐랄까 군사 독재를 통해서 일본의 소나기에서 뭔가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그 후에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역사가 계속 자한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네. 일본에서 2013년에 아베가 또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네. 근데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게 이게 야당과 시민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입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의 어떤 사안들을 특정 비밀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10년간 징역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의 어떤 비밀이나 어떤 사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시킨 겁니다. 네.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거죠. 자신들만 정보를 꽉 쥐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근데 한국 국회에서 2016년에 새누리당이었죠. 박근혜 정권이었죠. 네. 아베와 박근혜가 또 만났는데 이 테러 방지법이 2016년에 또 통과가 됐죠.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약간 불순한 인사들을 추적해가지고 계속 감시하고 통제해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당시 그 필리버스터 엄청 160시간 넘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하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결국 통과가 된 건데, 이것도 여론 조작이죠. 특정 비밀보호법 3년 뒤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된 게 꼭 우연이겠냐. 메이지 유신에서 유신이 이어진 것처럼 이 자민당이 후배인 자한당한테 전수하는 그 나쁜 기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따라가는 거구나. 가는 거였구나. 일본에서 안 좋은 것들만 싹 다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한당은 자민당에서 배운다. 자한당이 안 그래도 뭐 나경원이 자민당한테서 뭐 배우는 뭐 이런 거 뭐 세미나 열었다가 막 무리를 빚은 적도 있고 한 거 예. 같은데.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이 2017년에 새누리당에서 개정을 했잖아요. 다분히 그 자유민주당을 의식해서 자유민주당을 따라하자는 또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담았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나경원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공개 간담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018년 9월 20일이었는데 네. 그 간담회 제목이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에요. 자만당이 자민당의 입장을 한국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대변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후로 자기 확고한 우위 체계를 구축한 경험을 배우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네. 간담회였나 보네. 대충 보면 그런 느낌이죠. 자민당은 1955년부터 정권을 지금까지 거의 놓지 않고 계속 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전신 자유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보면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네. 정권 놓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들 기득권 좀 빼앗겼잖아요. 네. 근데 자민당은 그걸 보니까 안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당명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지 않고서야 나경원이 이런 회개한 간담회를 열었을 일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나도 자민당처럼 되고 싶다. 예. 네. 예,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겼습니다. 써서 뭐 국정농단이 비슷하다거나 뭐 예. 네, 역사 왜곡을 서로 하고 있다거나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최근에 뭐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자민당을 따라가는 이런 행보 뭐 이런 거가 좀 있는가요? 개헌을 하겠다고 하죠. 자민당 식대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권력 구조, 예. 참의원 이런 거, 국회 구조. 아, 그거 약간 다른데, 네.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한국이. 네. 이걸 의원 내각제, 의원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권력을 잡아야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나쁜 김무성이 했어요. 테러범. 예. 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 폭파시킨다고 했던 게 테러 내란 선동범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은 핑계죠.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각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암만 해도 현재 촛불 지형에서는 대선에서 자한당이 또다시 정권 잡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국회 의석 분포를 보니까 국회는 좀 어느 정도 할만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는 어쨌든 총리가 짱이잖아요. 총리가 그 행정부 수장인데 네. 보통은 다수당이 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총리는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자민당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지금 아베는 약간 드물게 5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이전에 보면은 1년, 2년도 안 돼서 단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한당 의원들이 자민당이 하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총리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국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의호식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던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네. 생각한 끝에 예. 일본의 사례를 들여서 우리도 한번 권력을 다시 쥐어보자 뭐 이런 꼼수 같은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총리를 쥐고 돌아가면서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으네요. 엄청 끔찍하죠. 이거 진짜 생각도 하기 싫네. 자민당이나 자한당이나 자신들 어떤 극우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세력을 떨칠 수 있도록 발판으로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그 자민당 나경원이 공개 간담회에서 예. 자민당의 사례로 배우는 약간 뭐 이런 느낌에 했는데 예.
그 결과로 내각제를 해야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나?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연관성 있게 생각이 드는데. 연관성이 아주 클 것 같은데. 내각제가 답이구나. 예. 자한당은 뭐 예전에 자유선진당도 있었고 네. 지금도 보수 통합을 하자고 얘기 나오잖아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간에 네. 당대당 통합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약간 분열되어 있는 거죠.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렇죠. 근데 자민당은 1955년부터 똘똘 뭉쳐왔습니다. 계속 당명도 안 바꿨어요. 55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민당이라고 하는 게 자유당하고 민주당, 일본 민주당이 합당을 한 거거든요. 네. 자유당이 좀 지금의 자한당스러운 극우적이라면 따지면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같은 약간 온건한 보수 그런 건데 어쨌든 안에서 각자 진영이 총리를 배출한 거죠. 어느 때는 온건한 총리, 어느 때는 과격한 총리가 배출되고 오가는 건데 자민당 안에서만 총리가 교체되다 보니까 파벌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아베파 무슨 해가지고 이쪽 진영의 과격한 총리가 당선이 되면은 또 어느 시기에는 좀 약간 유들유들한 총리가 당선이 돼가지고 적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든지 뭐 고이즈미도 그랬잖아요. 뭐 북한과의 그 관계 개선을 추구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자민당 내에서 해결한다. 예, 자민당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일본. 그러니까 얼마나 자한당이 그걸 바라겠어요. 자기들 다 해먹고. 엄청 바라겠네요. 그리고 자한당으로 치면 친이명박이 집권했다가 친박이 집권했다가 친이가 집권했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길 바라는 거겠죠.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자한당에는 하도 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차고 넘치지만 네. 짚지 않은 인간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데 또 추가 촬영을 하면서까지 예,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레드준표. 예. 네. 지난번 대선에도 나왔고 온갖 논란의 구심점에 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이 인간도 대놓고 일본에 찾아가서 아베와 국제적폐 연대를 했습니다. 또 뭔 짓을 하고 왔나요? 2017년 9월인가에 갔거든요. 네. 어쨌든 대선에서 패하고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그런 신분에서 홍카콜라라는 거 준비도 하면서 겸사겸사 일본에 갔는데 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베하고 인사를 해가지고 역시 친일이 되니까 저러지 뭐 그런 논란이 크게 일었고 네.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일으니까 좌파들이 괜히 이상하게 날 중상 노력하고 있다. 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쓰레기 발언 또 해주셨고 게다가 아베와의 만남은 북핵 위기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외교 행동이었다. 지금 뭔데 가서 그거래. 그러니까 또 한 얘기가 아베 정부의 청년 정책, 경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예 이제 대놓고 예. 아예 이제 아베 저자세를 보이면서 굽실거리면서 예. 돌아와서는 일본 좀 따라 배워라 예. 이런 오지랖? 예. 그럼 오지랖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꼴값이라고 해야죠. 꼴값. 네, 그런 꼴값을 떨고 왔군요. 예. 어쨌든 이 작자는 내년에도 총선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와서 또 어떤 이상한 자민당과의 합작을 펼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촬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친일 청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진짜 친일 청산은 자유한국당이 이 땅에서 한국 정치에서 아예 사라져야 일본의 그늘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나는구나. 자유한국당이 일본 하수인이라고 해야 되나? 형과 동생? 예.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구나. 해체되든 해산되든 모조리 구속되든 어쨌든 청산이 되어야 그때서야 완전히 벗어나는구나. 새로운 시대는 그래야 열리는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민당은 자한당의 교과서다. 자민당이 했던 거 다 따라하고 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면 또 적폐의 교과서죠. 자민당이 그동안 해왔던 축적해온 그 자한당이 봤을 때 그 업적처럼 보이는 오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건 한반도의 분단과 현북, 반북 정서다. 자민당이나 자한당이나 이 북한이 뭐 못했다고 막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압살하고 교과서 계약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를 이어오고 어떤 건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한당 해체
청산을 위해서는 이 한반도의 분단 해체, 통일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 이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진짜로 구현될 유일한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한당 따위는 자민당보다도 못한 아주 복잡한 따위인데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본에서도 한국의 촛불혁명을 배워야겠다고 한국에 건너와서 사례를 학습하고 배우고 일본 시민연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게 시민진영이나 법률가 진영 등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일 간 이번에 적폐연대가 아닌 국제촛불연대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암약하고 있는 그 더러운 적폐 무리들을 싸그리 몰아내는 새로운 역사를 바랍니다. 거의 생각만 해도 뭔가 흐뭇해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민중들이 서로가 서로의 좋은 나라를 만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예, 한국과 일본이 유사성 아니면은 강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자한당을 청산하고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일본과 민중적인 연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세계에는 18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9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